따돌림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힘이 약하고 줄서기에 실패한 사람은 왕따, 고문관, 태움, 직장 내 괴롭힘 등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학교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게 따돌림 문화는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에 관한 생존 전략은 저마다 다릅니다. 일단 나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는 태도부터 두고 볼 수 없다는 태도까지 다양하죠. 그리고 그런 태도는 우리가 따돌림에 관한 경험과 학습을 시작하는 곳, 바로 학교에서 결정됩니다. 언젠가 이지메라는 일본 말이 수입되었고 곧 왕따라는 말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어가 생기고 나니 따돌림은 더욱 범죄와 조직화되었고 흡사 교실 안의 필수 요소라는 듯 삽시간에 문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당하는 자의 영혼을 파괴하는 가학성에도 불구하고 왕따 가해자는 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형사 미성년자에게 성인에 준하는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당사자와는 별개로 법적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에게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돌림이라는 행동에 관한 감각을 이제 막 학습하고 있는 이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줄 수 있을 만한 전환 없이 우리 공동체가 따돌림 문화를 도려내는 건 더 이상 어려울 겁니다. 따돌림 문화에 있어서 완전히 결백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해자거나 피해자거나 방관자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오래된 지혜가 지금 필요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의 손을 잡던 그때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 수 있게 한 번만 더 손잡아줘요. 온기를 느끼게 해줘요. 바람이 불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I want you to come back. I want you to love me again. 나를 안아주던 그때의 품속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다시 알고 싶죠. 마지막 그날 밤 작별 인사하고 돌아서서 서 있는데 차가운 눈물만 한 번만 더 날 안아줘요. 사랑을 느끼게 해줘요. 마음이 비어서 차갑단 말이에요. Let me hold your h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허지웅쇼 첫 곡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띄워드렸습니다. 김소영님, 따돌림은 단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혜성님, 요즘 초등학생 왕따도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구도현님, 따돌림 단어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드네요. 저도 학창시절 따돌림을 받아봐서 그 단어 자체를 듣는 것만으로 힘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학교에서 처음 접하고
이거를 내가 당할 때 혹은 목격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가 이미 그때 다 결정이 돼서 삶 내내 되풀이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뿌리 뽑지 않으면은 어른들의 따돌림은 뭐 고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영원히 못 고치겠죠 뭐. 자, 다양한 사연들 기다리고 있죠.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잠시 후 전지적 니편 시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문서 서식 사이트 예스폼에서 문서 서식 이용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영화와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날이죠. 신유진 허나몽의 무법지대. 오늘은 그림복제 사기극을 다룬 영화 2009년도 작품이죠. 인사동 스캔들을 통해서 미술 관련한 법적 쟁점 요소들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여러분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립니다. 전지적 니편 시점 오늘은 5896님 사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웅디 48살 늦은 나이로 어렵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7번 쓴 고백 끝에 어렵게 자격증 따서 사무실 취업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축 처진 어깨로 다녀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신없이 바쁠 거예요. 여보 힘내요. 웅디도 우리 남편 편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어찌됐든 어떤 방식으로든 안정화는 당연히 될 거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것보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해서 7번이나 떨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랬으면 뭐 다른 걸 뭘 걱정하시겠어요. 건강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광배님, 회사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어요. 신입 1년 차에도 잘 안 하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간 제가 너무 거만했던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웅디 다시 잘할 수 있다고 위로 좀 부탁해요. 근데 실수는 다 하잖아요. 그리고 실수를 하고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실수를 해놓고 그걸 자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사연 읽어보니까요. 별로 뭐 걱정하실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잘하실 겁니다. 자기 실수인 걸 이렇게 빠르게 인정하시는 분은 당연히 잘하죠. 뭐든지 잘하실 겁니다. 김라니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청소 반장이 됐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일반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고 방황도 많이 해서 저희 부부 마음의 상처도 컸거든요. 그런데 2년 만에 아들이 조금씩 변하더니 이젠 마음이 큰 아들이 됐습니다. 참 대견합니다. 정말 제 생각에도 대견하네요. 대안학교 가도 오히려 또 적응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가서 착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대견하고 또 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도 얼마나 좋겠어요. 어린 나이에 큰 효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지적 이편 사연은 아닌데 G3?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거? 이거 진짜 안 보이는데? 뭔 삼땡땡땡님, 눈 큰일 났네요 참. 웅디 보내주신 뷰티 상품권으로 속눈썹 시술을 받고 왔어요. 좀 이뻐지고 눈이 커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상품권을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었나요? 이런 건 나 좀 주면 안 돼? 나도 눈 좀 커져 봅시다 좀. 나 깜짝 놀랐네 이거 보고. 야, 저는 이거 앞에 그냥 맨날 읽는 원고 보고 그냥 뭐 문서 서식 상품권 이런 거 주는 줄 알았는데 뷰티 상품권을 준단 말이야? 축하드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저희 허지웅 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뷰티 상품권 포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허나뭉의 무법지대. 영화 법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무법지대 흥 많은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 많은 네. 평론가 허나뭉 영화 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청취자분께서 신유진 변호사님에게 변협 최고의 미녀, 변협발 최고 미녀, 아이고. 줄이면 변발? 변발 최고 미녀. 변발 최고 미녀 신유진 변호사님 변함없이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변협 최고라고 이렇게 네. 주변의 법조인 중에 네. 나보다 이렇게 좀 흥이나 끼가 많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저보다 예쁜 변호사들은 굉장히 많지만 저보다 이렇게 흥이 많은 변호사는 드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제가 근데 예. 너무 태연하게 예. 나보다 흥이 많은 변호사 없는 것 같다. 너무 이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뭐. 예. 아 그런가요? 예, 뭐 변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 변발도 하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은 방송을 위해서라면은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건 나도 좀 그런데.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좀 부끄러움을 좀 모르고 예. 한편으로는 좀 뻔뻔해야 맞습니다. 대성하는 게 아닐까? 저는 부끄러운 건 아는데 네. 그 잘 안 떨어요. 응. 기억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자, 이런 두 분을 제가 모시고 저는 부끄러움도 많고 겁도 많은데 오래 버티고 있네요. 늘 이렇게 이 흥각기를 방송 수준으로 조율해 주시는 네. 허남웅 영화 평론가님. 네. 얼굴이 이렇게 오늘 밝아 보이시네요. 그렇죠. 예. 아까 뷰티 상품권 그 얘기 듣는 순간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어떻게든 미리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지고 우리 둘 왜냐하면 다 이거 받아서 네. 둘이 같이 쌍꺼풀이라도 좀. 저는 근데 얼마 전에 예. 그 얼굴에 있는 점과 이걸 제거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엄청 얼굴이 깨끗해 보이죠. 그거 제거할 때 뭐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뭐 이것저것 얘기요? 더 하면 좋을 텐데요. 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예. 그래서 화이트닝도 더 받아야 된다고. 이번 주부터 화이트닝 받으려고 합니다. 아 정말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고. 네. 화이팅이 받으면 얼굴 하얘지는 거죠, 정말. 그거보단 그 가슴 쪽에 제가 이제 또 쥐젖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를 했는데. 가슴에 쥐젖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공포 영화 같아. 네. 그걸 제거했는데 예. 제거한 자국이 남아 있어서 흉터 제거, 흉터 제거하려면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그걸 받는 겁니다. 허남웅 평론가님이 싱글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정말 이 나이에 이렇게 늦게 되어서 이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누군가는 허남웅 씨가 되게 동안이에요. 동안인데다가 이게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네. 왜 본인이 눈이 높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보다는 예. 일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아니 요즘 일 없잖아요. 영화 결혼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도 줄었는데 피부를 가꾸고. 코로나 없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러면 지금도 바쁘면은. 네, 그땐 더 바빴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2009년도 작품 인사동 스캔들 알아볼 텐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복제하는 사기에 네. 관한 영화죠. 그렇죠. 인사동에서 보게 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한국의 그림 이제 위장 논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보게 되면 벽안도라는 굉장히 뛰어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떤 그 회장님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위작을 해서 사기 치려고 하고 그런 지금 계략들을 다룬 작품이 바로 인사동 스캔들입니다. 벽안도는 실제 존재하는 그림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소개하기로는 예. 어떤 방식으로 돼 있냐면 그 몽유도원도 있잖아요. 예. 몽유도원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 벽안도를 그렸다라고 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코어 아닌가요? 그래. 소개를 좀 해드리면 예. 이 벽안도는요. 예. 이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이 서로에 의해 축출된 안평대군에게 바치려고 이제 그린 그림이라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 배경이 이제 창덕궁의 연못 부용지인데요. 창덕궁이 일종의 용. 그렇다면 이 부용지는 용의 눈. 그래서 이 안평대군을 향해서 좀 더 높은 곳을 가길 바라는 안견이 이제 이 벽안도를 그렸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네. 피안도라고는 있는데. 벽안도라. 네. 미술 시장 이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이러겠거니 저러겠거니 뭐 이렇게 그냥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재미있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허지웅 씨. 영화 속에. 근데 이게 참 영화의 대사 중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화 그림은
누가 그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네. 그 가치가 올라간다.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론가의 어떤 그 파워가 네. 남아있는 이제 거의 유일한 하나 남은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미술적이군요. 그렇죠. 네. 평론가가 평론을 이제 하면은 그게 시장 가격에 꽤 심심치 않은 이 그렇군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미술 같은 경우는 정해진 정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미술의 이제 경매 시장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예. 세계적으로 보면 경매 시장의 가치가 1조 원까지 올라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들을 그리게 됐을 때 기업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그림을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경매로 하고. 근데 국내에는 아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그림들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경매들이 꽤 많으면서 이 인사동 스캔들이 나왔던 2009년 당시 이제 그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이지만 이 영화를 제작한 곳이 인사동에 보면 그 쌍시웃길 있잖아요. 예. 네, 그곳에서 제공을 했던 그런 바로 작품이기도 해요. 그 회사가 지금 그랬나? 없어졌어요. 아예 네. 인사동길을 가본 지가 오래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그 인사동길 종로 쪽에서 오는 방향 말고 종로 방향으로 가는 길 있죠. 네, 그 그렇죠. 입구 초입에 편의점 오른쪽에 있는 거. 네, 맞아요. 제가 거기서 한 6개월 일했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 편의점에서 그렇군요. 일하셨구나. 예. 거기서 별별 일을 다 당했어요. 그 밤에 그 이제 네, 그 주변에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예. 다 친구 되고. 제가 알기로 아직도 그곳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편의점 아직 있나요? 예. 그 사장님 부부 참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인사동이라고 하면 예, 보통 예. 그림, 고미술 관련해 가지고 예. 굉장히 대표적인 장소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도 보게 되면 인사동 스캔들이라고 하고 있고 인사동 그 주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으로. 인사동 변호사님 언제 가보셨나요? 가서 좀 그림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보통 변호사 하면 좀 그 정도 그러네요. 어떤 그 사회적 지위와 갤러리. 역량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큐레이터 이거 그림 어떤가? 맞아. 그림에 저는 잘 그 소양이 깊지가 못해서 예. 그 외국 박물관 이런 데 가서도 그림을 보면서 네. 입을 꾹 다물고 저도 이게 이렇게 작았던가. 네. 저도 그 기억이 나는 게 유럽을 굉장히 여행했던 적이 있는데 예. 피카소의 게르니카 게르니카. 너무 이제 보고 싶어가지고 그 마드리드에 있는 소피아 미술관에 정말 갔어요. 딱 게르니카를 보는 순간 목이 너무 아프다. 그림이 교과서에서 보던 것보다 너무 큰 거 아닌가. 맞아. 이게 너무 큰 것들이 있고 모나리자처럼 너무 작은 것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실제 보러 가면은 그냥 모니터로 보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은가. 그래도 실제 보러 가면은 제가 예. 사실은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이제 인생 거의 한 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인생에 보는 일은 한 번이다라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예. 굉장히 그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뭔가 느끼려고 애를 쓰는데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언젠간 이게 근데 한번 빡 온대요. 그런가요? 예, 뭐 좋은 작품 만나면은 나랑 맞는 작품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 네, 그래서 최소한 붓터치라도 느껴보려고 그림이니까 이런 붓터치는 질감이라는 거는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로는 좀 느끼기 어렵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붓터치라든지 그 질감이라든지 그림이 정말 직접 주는 그 느낌 이런 거를 조금 많이 새기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 현어문 평론가님 동생분도 그림 쪽 네.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 화가인데요. 정말? 네. 혹시 그 동생분 이름에도 허는 들어가겠구나. 네. 웅 들어가나요? 웅? 아니 안 들어가고 안 남자 돌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돈 못 버는 화가. 허남준? 허남준? 네. 허남준이요 진짜? 네. 그럼 백남준 선생님과 뭔가 약간 예. 현대미술 하시나요? 네, 현대미술인데요. 너무 그러면 너무 대놓고 의도한 건데? 이름은 비슷한데요. 예. 네, 전혀 벌이가 없습니다. 네. 텔레비전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주십시오. 네. 텔레비전도 없고 또 이 새로운 어떤 정보를 아까 가슴에 쥐젖에 이어서 가져가는데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숨겨진 뒷이야기들, 법적 분쟁 이야기를 2부에서 이어가기로 하고요. 네. 먼저 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인사동 스캔들 살펴볼 건데요.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강남 1970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인사동 스캔들 연이어서 출연하고 있는 배우가 있습니다. 로맨스의 장인이죠. 이 배우가 영화 해바라기에서 어떤 명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님?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아 마지막 살리네요. 대단해요. 네. 아 네네. 역시 변발. 변발 역시. 최고미녀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김래원, 2번 마동석.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배우가 출연했던 드라마 OST 중에 수록된 곡입니다.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으면서 2부에서 만나뵐게요. 허지용 쇼. 허지용 쇼 오늘은 영화와 법률의 만남, 변발 신유진, 화이트닝 허나뭉의 무법지대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동 스캔들 이야기 중인데요. 네. 영화 이야기 좀 더 해주시죠. 네, 이 영화의 감독은 이제 박희곤 감독인데요. 아마 그 한국 관객들에게는 그 조승우 배우가 출연했던 이제 명당이라는 작품이 있고 또 최동원과 선동열의 그 15회까지 가는 야구 게임에서 퍼펙트 게임 있잖아요. 그 작품을 만든 감독인데요. 인사동 스캔들이 데뷔작이고요. 근데 제가 오랜만에 이 영화를 봤는데 배우진들이 엄청나게 화려해요. 화려하죠. 김래원 배우가 이제 복제 기술자로 등장을 하고 보건 기술자죠. 보건. 예, 그리고 엄정화 배우가 회장 역할, 갤러리의 회장 역할로 등장하고 또 지금 한창 잘 나가는 뭐 마동석, 오정세 배우도 출연을 하고 있고요. 또 이마룡 배우가 거기에 이제 작은 고미술관을 운영하는 권마담 역할로 또 출연하고 있어요. 범죄의 재구성에 이어서. 네, 그렇죠. 네. 이만원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말하자면 범죄 유니버스 같은 개념이 혼자 계속 계시는 거지. 그렇죠. 예. 한국 영화 범죄 유니버스의 맞아요. 어떤 그 우리 그 선생님 누군가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마블의 아버지. 네, 스탠리. 스탠리. 그렇죠. 그래. 마론 선생님. 다시 뵙고 싶은데. 아무튼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출연진들이 굉장히 화려해가지고요. 보통 스크린이라고 하면 그림의 화폭하고도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의 입장이라는 결국 스크린에 이제 화폭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영화로 활동 그림을 그리는 건데 그것이 또 인사동 스캔들의 그림하고도 연결되는 면이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각본이랑 그러니까 극본이랑 네. 그 감독 전부 다 같은 분. 그렇죠. 박희곤 각본과 감독님. 연출을 같이 했죠. 보통 네. 데뷔작을 이제 저희가 쓰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저는 이 영화를 다 보니까 제가 예. 영화 평론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 몇몇 배우들의 연기는 신선하지도 못하고 인상적이지도 못하더라. 굉장히 가혹한데요. 야, 좀 이제 좀 지난 영화다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가혹합니다. 예. 변발 평론가. 근데 허나문 평론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영화의 책임은 감독이 짓는 거다. 감독을 탓해야 된다. 그 배우 면면의 연기를 지적할 거면 그 감독의 연출력의 그 핵심이 빠진 게 아닌가 뭐 이런 말씀 가령 이제 해주시길래. 엄정화 배우가 극 중에서 좀 악역인데 이런 장르에서 이제 판무파탈이라고 하는데 보면 너무 눈에 띄게 판무파탈의 기질이 있는 거죠. 화장 진하게 하고 마지막에 화날 때는 그냥 소리 악악 질러대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평범한 수준이잖아요. 판무파탈 필터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방식에 너무 스테레오타입화돼 있다. 그래서 그런 지점을 들어오기 전에 변호사님하고 좀 나눴죠. 근데 그분이 연기를 못하는 배우냐? 그런 건 아니죠. 완전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뭐 이제 어떤 연출력 역량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날카로운 변호사님의 지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률적인 쟁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요. 이것은 내 작품이 아니다. 위작이다. 영화 속에 복제 기술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놀랐던 건요. 예. 복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산속 깊은 곳에요. 복제만 하는 장소를 따로 마련해놔요. 공장. 네, 공장을. 네. 또 후신소라고 그래가지고. 네. 90년대 초반에 네. 그 플로피 디스켓 가져가면은 그 게임 그 불법으로 복제해주는 복제해가지고. 복제방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갑자기 그게 확 떠오르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밤늦은 시간에 예. 뭐 여기 극 중에 등장하는 이제 엄정화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건기술자 김래원이라든지 그곳을 찾아가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몰래 그림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실제 미술계 위작 문제 뭐
떠오르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예. 이게 위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위작은 위조자가 타인의 작품을 근거로 해서 그 작가가 원래 만들어내지 않은 창작물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가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그리지 않은 원본이 없는 새로운 작품인데 그 작가의 이름만 갖다 쓰는 거죠. 아 실제 그러니까, 그 작가가 그린 게 네, 아닌데. 복제랑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복제는 똑같이 원본이 있는 거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를 복제품이고 위작은 원본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이름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갖다 쓰는 게 위조라고 해서 이제 뭐 문서는 위조고 작품은 위작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위작 논란이 있는데 그 작가들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다는 게.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천윤자 작가님의 미인도. 그렇죠.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네. 이게 91년도 아까 지금 90년대 말씀하셨지만 91년도에 이 청경재 작가님이 이거를 보시고 이건 내 작품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얘기 끝난 거지. 끝난 왜.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이 발견된 장소가 이제 김재규 김재규네 집에서 발견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시립미술관으로 왔다. 이런 경로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감정을 했는데 감정인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쓰였던 똑같은 뭐 물감이라든지 안료 이런 거다 분석을 했더니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청경재 작품이 맞다. 이게 참 놀라운 일 같습니다. 평론가들의 힘이 이렇게 센 것이에요. 놀라운 일 같아요. 내용들을 저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다뤘었잖아요. 보면은 작가가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쓴 어떤 그 에세이인데. 그렇죠. 실제 내가 나중에 읽어보니까 내가 쓴 게 아니야. 이거 제가 쓴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야. 이거는 허지웅 작가의 문체가 맞다. 그렇죠. 이건 네가 쓴 거다. 그리고 좋아하는 단어가 쓰여 있다. 바이라인에도 허지웅이라고. 이거 이 이름 아니야? 이름은 맞는데 그럼 네 거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 아까 이제 허지웅 씨가 처음에 영화 아직도 미술계는 평론가들의 입김이 가장 세게 남아 있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도 이 작가보다도 오히려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내 작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이건 진품이 맞다라고 해가지고 청경재 작가 그때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화날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진짜 너무 좀 화가 나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이 그림을 알고 있는데 미인도 뿐만 아니라 또 이우환 작가의 작품도 논란이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작가 이제 내 작품이 맞다라고 했는데도 이 사람 위작이다. 위작이다라고. 이거는 판사님, 이거는 제가 쓴 글이 맞습니다. 아니야. 너는 원래 그렇게 잘 쓰지 않아. 넌 몰라. 너게 아니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창작자의 지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창작자가 자기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걸 가장 우선으로 쳐줘야 되는데 보게 되면 이 경우는 창작자들의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좀 기묘하네요. 너무 웃기죠. 그러니까 좀 이거는 정말 이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또 이제 이슈가 돼서 이거는 법원까지 간 사건인데 지금 소개해드린 두 사건은 법원까지 간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사건은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사건 그림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그림은 서울 옥션에서 45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그 2008년도에 미술 전문지인 아트레이드가 위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옥션에서 자신들의 명망 그 그림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진짜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기하니까 30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감정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뭐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과 물감 성분, 뭐 빅파괴 원소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뭐 도쿄예술대학은 자외선 촬영, X선 촬영, 뭐 휴대형 뭐 형광 X선 분석기, 그다음에 뭐 알 수 없는 그런 분석 이런 분석을 쭉 한 결과 그 과거에 이제 박수근 화백이 이 빨래터가 동일한 작품 원료로 그림이 그려졌다. 그래서 이거는 진품이 맞다라고 해서 서울 옥션.
그 계속 그러니까 재료가 맞으면은 맞다라고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이런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풍조를 예. 비판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인사동 스탠드. 그래서 이 영화의 초반에 보면요, 그 옥션 같이 경매, 미술 경매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다라고 딱 나와서 뭐 3억 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거기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에게 문자가 와요. 이 그림은 위작이다라고 해서 경매가 중단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들을 영화 속에 또 이야기로 녹여낸 것 같네요. 네. 진짜 뜨거운 쟁점은 두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쟁점 알아보죠. 위작 말고 대작 파문 조영남 무죄. 네, 우리가 이 코너에서 조영남 선생님 이 사건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기 관련해서 가장 예. 핫한 이슈가 예, 조영남 예, 씨 예. 그 대법원에 예, 예. 사기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처음 대작이다라고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요. 예. 이 당시에 이제 그 대작 작가 지금 여기서는 이 사건에서 계속 조수라고 나오는데 그분도 이제 작가시니까 대작 작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내가 이 그림을 실제로 그렸고 네. 조영남 씨는 그 그림에 약간의 덧칠과 서명만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이 작품을 10만 원을 받고 그림을 그렸는데 이 작품이 실제로 몇 천만 원이나 혹은 뭐 1억 원까지도 가는 돈을 받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폭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런 폭로를 통해서 내가 이 작품에 진짜 뭐 창작자이다 저작권자이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런 세태라든지 아니면은 현실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고발성 폭로가 아니었나 싶은데 검찰이 이거를 듣고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미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범죄로 네네. 구성을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을 때 사실 뭐 저작권 논란 여부 이런 거 떠나서 그래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싼 그림이잖아. 10만 원짜리 싼 그림을 뭐 몇 천만 원 혹은 뭐 1억 억대로 호가하는 그 돈을 받는 거는 기망이다. 그 피해자들 그 그림을 산 사람들에 대한 사기다라고 해서 사기죄로 예. 이거를 구성을 해서 이제 법원의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는 맞다. 예.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이다. 사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에 서명만 해서 팔았다는 거는 사기죄가 맞다라고 해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랬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오고 2심에선 네, 항소심에서는 조영남 씨가 이제 굉장히 이 미술의 조예, 현대 미술, 그러니까 그냥 미술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의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에서는 이렇게 당연히 조수를 사용해서 다른 작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완성하는 거, 뭐 작품을 완성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 만연화된 현상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법원에서 만연하게 뭐 그림의 가격으로 이거를 사기라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Do you know 현대미술? 아, 네. 그렇게 많이 알지는 않지만 그람세? 예전에 보게 되면 예? 그 남자 소변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작가 이름 딱 해놓고 세미라는 제목을 했고 미술 전시회에 딱 전시를 했을 때 뭐 대표적인 현대미술이죠. 그렇죠. 가격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현대미술 작가님들은 네. 그런 컨셉에 대해서 뭐 당연히 다 설명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조수가 있고 여기에 협력을 한 사람들이 뭐 누구고 이런 거를 절대 밝히는. 감추지 않아요. 절대 그 공정상의 모든 거 어떤 그런 건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는데 네네. 저는 이 부분은 이게 좀 그렇진 이상합니다. 않았다. 예.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주력했거든요. 이 당시 문제가 됐을 때 조영남 씨가 그 조수라고 불리는 분에게 직접 문자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매니저를 통해서 문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하지도 않고 문자를 통해서만 간단히 작품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술계 반응이 이제 그 당시도 분분했고 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이라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장이라는 분이 조수라는 개념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직접 컨셉을 이야기하는 과정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원격으로 뭐 그림이 오가는 이런 조영남 씨 사건은 미술계 관행 운운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논리는 뭐였나요? 조영남 씨는 어쨌든 컨셉이 나다. 컨셉이 나다. 네, 컨셉이 나 아니냐. 이건 내가 컨셉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컨셉을 제공한 것이 중요하다. 어설리티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네.
하하 알겠습니다. 유남세. 그런데 사실은 이 저작권법을 예. 검토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이 대법원에서는 이 저작권이라든지 위작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로지 사기가 문제된 거라면 이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 대법원에서는 좀 좋았을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게 검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검사가 사실은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법원은 판단을 해주는데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단지 비싸게 팔았는데 이건 예. 사기다라고 했고 그러면서도 대법원에다가 상고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이거 원작자가 조영남 씨가 아니다. 저작자는 직접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남 씨가 그랬다고 한 것은 이거는 사기다라고 하니까 저작권 문제를 약간 틀었네요. 검사가 항소심에서. 이게 소제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네, 처음부터 만약에 그 문제를 제기했으면 예.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법률가다 보니까 저작권에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예. 언뜻 보기에는 10만 원짜리 그림을 몇 천만 원에 팔아? 이게 되게 와닿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 단계에서는 이 원작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이 금액적인 어떤 기망을 주된 범죄 사실로 지적했는데 법원에서 위장 여부라든지 대작이라든지 원작자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안 했는데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저작권 문제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 영화도 보게 되면 성공한 영화가 이렇게 됐을 때 예. 후에 또 다른 원저작자가 있다고 해서 이건 내 책에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거다라고 해서 또 그 소를 걸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요즘 이게 보고 즐기는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은 저작권이 단지 창작자의 것만이 아니라 그렇죠. 엄청나게 잘게 쪼개져 있어요. 그걸 제작하는 이 어떤 제작의 맥락이나 혹은 유통의 맥락이나 여러 맥락으로 이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작권법을 좀 검토해봤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저작권법은 일단 2조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보호한다라고 했는데 저작권법의 대원칙은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지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표현을 해놔야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 것이 저작권법이지 단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 그거 내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테넷을 만드는데 네. 곧 공개되는데 네. 이거 내가 10년 전에 했던 생각이야 라고 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작권법은 이 표현물에 대한 보호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의뢰인들은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한 의뢰인들. 나 이런 거 표현해주세요 라고 컨셉만 제공한 의뢰인들은 저작권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허지웅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그 법인에서 뭔가를 의뢰를 해요. 이런 거 프로젝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그 회사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 저작권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사실 회사에서 다 계약을 다 하지만 세밀하게 계약을 하지만 그 법인이 저작권자가 된다는 것이 또 법에도 보호가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이제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다 저작권을 주장할 테니까. 그래서 저작권은 좀 복잡한 문제는 있지만 맞아요. 예. 공동 저작권자로는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10% 조영남 씨가 그렸다고 하지만 어떤 그림 같은 경우는 그렸다고 볼 수 없고 약간의 덧칠 그리고 이름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 원작 그림 그리신 분이 어느 정도는 공동 저작권자로 볼 수 있는 그림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이 대법 사건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쟁점까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조영남 대법원 사건은 이심 변호사나 전관 변호사가 아니라 국선 변호사가 담당. 국선 변호사. 근데 조영남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이 비싼 변호사 혹은 전관 예우에 될 수 있는 변호사를 쓸 수 있는 재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아니죠. 왜 국선 변호사를? 약간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굉장히 의문이 들 수도 있고 이 국선 변호사가 가난한 사람만 선임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법시험 볼 때 이거 시험을 외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외워야 돼요. 예. 필요적 국선 사건 미칠롱을 일단 외워요. 근데 또 국선 변호인이 맡게 되면 불리하다라는 또 생각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긴 힘들다. 맞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근데 필요적 국선 사건에 제가 말씀드린 미칠롱이 뭐냐면 미성년자나
예. 70세 이상이나 예. 노화자 이거 반드시 필요적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냥 법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조영남 씨는 사실 75세입니다. 필요적 구성 사건이에요. 그러네. 네. 아 나이로. 일단은 필요적 구성 다른 의도가 사건인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아니 그런데 사선을 선임하면 국선 자동 탈락돼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조영남 씨가 사실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선 변호사는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조영남 씨가 항소심 사건을 할 때 그 예. 항소심 변호사가 냈던 그 변론 유지서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그 항소심 마치고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우리 변호사가 모든 걸 다 했다. 난 예. 현대미술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변호사가 예. 해놓은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 이대로 하면 된다. 이 변호사 말이 다 맞아. 어. 항소심 난 이거 너무 아까워서 책으로 내려고 해. 라고 항소심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이 지금 나온 게 그 책인가요? 그래서 이거 저작권 또 항소심 변호사가 또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약간 또 다른 문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아까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야, 이 조영남 씨는 무엇이든 정말 신의 한 수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공동 저자인 거예요? 아니면은 조영남 저로 어떻게 되는 나왔는데 제목이 또 기가 막힙니다.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아하, 제목 잘 지었네요. 근데 또 이게 책 같은 경우는 애매해서 유명인들이 책을 내면은 네. 한 98%는 본인이 안 쓰거든요. 네, 다른 사람 이름만 자기 이름 달고 네, 그런 경우도 실제는 있죠. 다른 사람이 써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되게 없어져야 되는 관행이긴 한데 그런 것도 따지면은 뭐 크게 딴지걸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예.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변호사의 그거 얘기를 그냥 묵힐 수는 없다, 썩일 수는 없다. 난 이거 책으로 내려고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고 대법원 판결 나자마자 딱 바로 출판. 미리 준비가 돼 있었던 거네요. 준비하시는 조영남 씨는 준비하시는 이제 그림 뭐 잘 모르겠고 예. 책으로 승부를 또 한번 던지신 게 아닌가. 멋지십니다. 그림 쪽이 벌이가 안 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대중들은 조영남 씨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이 있어요. 비판이 있나요? 그렇죠. 조영남 씨 아무래도 괘씸죄는 있지 않냐. 본인이 그림 잘 그린다고 그렇게 인터뷰 많이 해놓고. 괘씸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건 논쟁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건 소 제기할 때 잘 좀 법적으로 공학적으로 잘못 접근하신 거지. 이거는 글쎄요,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들이라고 부르셨는데 예. 그림들 이름 쓰는 내 새끼인가? 그러고 보면 이게 스캔들이라고 인사동 스캔들이라고 했는데 예. 이 미술계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가 네. 밝혀지네요. 네.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강남 1970 이어서 인사동 스캔들에도 출연했던 바로 이 배우. 정답은 1번 김래연 씨였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곡표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최고의 코너였습니다.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터중쇼 내일은요 100회예요. 100일 기념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축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축하 문자,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깜짝 이벤트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곡 엄정화의 초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중이었습니다. 필요